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딸 둘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아이들이 중학생이네요. 보고 있으면 가끔 신기하고 기분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나 싶어서 말이죠.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되는 사람은 남편의 어머니,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선 저희 남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남편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당시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동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둘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를 해줬고, 실제로 남편과 저는 좋아하는 것도 취미나 관심 분야도 비슷했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빠르게 나온 것과는 달리 남편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남편에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나랑 결혼하는 게 싫어? 내가 결혼할 만큼 좋지 않은 거야? 아니면 내 조건 같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질문에 남편은 난감한 듯 망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 난 아버지를 정말 싫어하거든. 아버지는 일평생 나와 엄마를 괴롭혀왔고 또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얘기는 꽤 길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은 외동아들입니다. 사실 외동아들이 된 거에도 이유가 있어요.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자식을 더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충격적인 이유로 불임이 되셨거든요. 바로 시아버지께 맞아서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술을 달고 사셨다고 해요. 남편이 기억하는 모습에서 시아버지가 멀쩡했던 순간이 많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억하는 모든 아버지는 언제나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과 어머니를 향해 늘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모습들 뿐이었다고 말이죠. 어머니랑 아버지 아직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었어? 철이 들면서 어머니에게 도망가자고 몇 번이나 말했어. 이혼하시라고. 하지만 늘 괜찮다. 나는 아버지 버리고는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불쌍했고 그 다음에는 왜 저러고 사나 답답했어.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젠 화가 나더라.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지. 남편은 돈을 벌게 되자마자 그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나올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두 분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맞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참 아무렇지 않고 덤덤하게 했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집에 누군가를 며느리로 들여도 되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나도 아버지의 핏줄이잖아. 원래 아들들은 아버지를 싫어하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담는다고들 하니까 나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생각했거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남편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유년기를 보낸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의 짐을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나눌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간 제가 봐온 남편의 모습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간 내가 봐온 당신 모습을 믿어. 그리고 당신 옆에서 누군가 보듬어줘야 한다면 그건 내가 되고 싶어. 우리 같이 하자, 뭐든. 남편은 거의 20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도 그 얘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얘기해준 제가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얘기해준 대로 남편의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도 저희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상견례장에도 술에 이미 잔뜩 취한 채 나오셨으니 말입니다. 제가 처음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갔던 때를 얘기해 드릴게요. 각오는 하고 가긴 했지만 많이 놀라긴 했어요. 죽어도 결혼을 안 하겠다더니 어디서 이런 정신 빠진 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 아버지, 왜? 네가 그랬잖아. 어디 정신 빠진 여자가 자기 같은 거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욕을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가족 간의 사이도 좋고 화목했기에 그런 가족 관계는 처음 보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리 빠져서 멍하니 남편과 시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손을 시어머니가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아주 작아 보였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다 이해하고 괜찮다는 듯 말입니다.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견례장에서도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계속됐어요. 여자가 결혼하면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만 해야죠. 여자가 나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하긴 하셨지만 제가 사전에 조금 얘기를 해뒀던지라 웃으며 넘기셨어요. 아유, 요즘이 어디 그런 세상인가요? 예전이랑은 다르죠. 저는 지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하게 두고 싶습니다. 그 속 한번 태평한 양반일세 그려. 상견례장을 다녀온 날 아빠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라고 말이죠. 제가 웃으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겪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난 내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거지 그 사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아빠 딸 믿지? 사실 저희 부모님으로서는 아주 불안하고 또 그런 집에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 거라는 건 그때도 알고 있긴 했지만 지금 두 딸의 엄마가 된 입장에서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그런 집안의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나만 믿어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 허락 못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는 나은 분들이셨고 결국은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이야기하고 함께 얘기해 보자고 절대 숨기지 말라는 약속을 하고서는 말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도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주 안 보고 제가 자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부모님이고 제 시댁 식구들이었잖아요. 봐야만 하는 날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걱정으로 더 자주 배웠던 것 같고요. 저희 시댁의 명절 풍경은 늘 이랬습니다. 야, 이년아, 술 가지고 오라고, 술. 아휴, 애들도 왔는데 좀 적당히 좀 마셔요. 어디서 여자가 남자한테 말대꾸 이 망할 할망과 요즘 덜 맞았지? 저희가 앞에 있던 없던 늘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또 때리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시어머니 앞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하세요. 이년이? 저도 때리시게요?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시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시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우리 딸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똑같이 해줄 테니 우리 딸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 이후로는 저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셨어요. 어이구, 2년이나 전년이나 이 세상 망할 징조야, 망할 징조.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나가라고. 그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속 깊은 얘기를 듣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내보내고 시어머니와 둘이 술 한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나도 저 양반이 그런 양반인 줄 몰랐지. 나도 남들처럼 잘 살 줄 알았다. 그렇게 시작된 얘기는 꼬박 밤을 지새우고야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20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연애 결혼 같은 건 거의 없었고 그냥 집안에서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말이죠. 3번 만나고 결혼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나랑 만나는 3번은 좋은 사람 같고 말이야. 고작 3번 만나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얼굴만 보고 집안만 보고 결정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였죠. 당시 시어머니의 집안은 가난했고 시아버지의 집안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편이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집안이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그 집으로 보내서 입이라도 하나 치워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결혼하고 얼마간 좋았다고 그런 말을 할 것도 없었지. 신혼 첫날부터 나는 맞았으니까. 왜 그렇게 굼뜨냐고 발이 느리냐고 옆에 있는 재떨이를 집어던져서 아유 이마에 맞았다. 그게 저 양반한테 처음 맞은 거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당시에 시아버지가 술에 조금 취한 상태였고 그냥 실수로 그런 거겠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시고 시어머니를 때렸고 하루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친정으로 도망을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다들 그러고 사는데 니만 유난스럽게 집으로 뛰쳐오는 거라고. 결혼했으면 이제 그 집 사람이니까 죽어도 그 집에서 죽으라고. 여기로는 다시 오지 말라고. 여기 이제 네 집 아니라고. 나는 그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딸내미 그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었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정에 안 갔어. 나가서 뭘 해먹고 사나 불안했지. 친정에서는 집에 오지 말라고. 응? 죽을 거면 이 집에서 죽으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 나가서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고 그래서 이 악물고 이 집에서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은 진짜 죽으려고 했었지.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집 앞에 끌어안고 있는 걸 본 날 밖에서 다른 여자랑 그러고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냐고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러라는 말을 했다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하는 거에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입을 댄다고 그리고 네가 못나서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데 그런 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맞다가 결국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쓰러진 시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그러더구나. 정말 이러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남편분에게 맞는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말이야. 그런데 나는 남편이랑 헤어지면 갈 곳이 없지 않니? 친정에서도 죽으면 죽었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날 병원에서 죽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애 가진 건 알고 있었냐고. 그렇게 맞았는데 애가 멀쩡하다고 신기해하더라고. 그때 생각했어. 이 애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다짐했지. 이 애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행인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기간에는 그전만큼 무자비한 폭력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토록 아들을 바랐던 사람이나 혹시나 자기 아들일 수도 있는 아기가 잘못되면 안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그전보다 훨씬 덜해진 시아버지의 폭력에 시어머니는 잠시 희망을 품었었다고 해요. 그래도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아주 조금은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하지만 역시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애초에 바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도 무자비한 시아버지의 폭력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는 죽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혹시나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이 아이 차례일까봐 그렇게 참으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나는 원래 규영이가 내가 지 아버지한테 맞는 걸 모른다고 생각했었거든. 아마 한 8살 때쯤 됐을 거요. 학교를 평소보다 일찍 마쳤는지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그날 그 양반도 일찍 퇴근을 한 거야.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와서는 늘 그렇듯 나를 때리고 있었는데 규영이가 그걸 본 거지. 남편은 울면서 어머니 때리지 말라고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8살 된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머니는 그 조그만 등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조망만한 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이겨냈다고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셨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이죠. 남편이 점점 크면서 어머니에게 도망가자고 했을 때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나도 물론 저 양반 버리고 아들이랑 둘이 나가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 그런데 나는 해본 일도 없고 해봤자 벌 수 있는 돈도 한정적이고 그런데 어린애한테 돈을 벌게 할 수도 없고 아이 제 학교 안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나는 그런 꼴은 죽어도 못 봐. 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고 그리고 남편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혹시나 그런 아버지를 둔 게 앞길에 또 나중에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차마 이혼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이유들보다 가장 무섭고 겁나는 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나를 가만뒀겠니? 어?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디 여자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 정말 죽였을 거고 내가 집을 나갔으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찾아다녔을 거야. 그런 양반이야. 그 양반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이나 그 전에 끝나지를 않어. 그렇게 공허한 눈을 하고 이야기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많이 줬어요. 정말 시어머니의 모든 일이 내 일처럼 가슴에 와닿았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 모든 젊은 시절을 그렇게 허비하며 저런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지금도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행복들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저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집을 비우시거나 시간이 될 때마다 몰래 몰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는 그런 작은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밖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봤을 때 그걸 하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이런 식당은 밥이 많이 비싸니?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곳에 다 와보는구나. 영화관 같은 곳은 평생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함께 해야겠다 다짐 아닌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한 일들이 많았고요. 난 참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내가 좋아서 모시고 다니는 건데 뭐. 그래도 당신같이 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잠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왔다 싶어. 알면 더 잘해. 어, 내가 지금은 뭐 못하나? 더 잘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더 잘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사실 더 잘할 게 없기는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결혼할 때 남편을 믿는 마음이 더 크기는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남편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 않았고 저에게 험한 말 한 번 한 적도 놀랐을 때도 아씨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바르게 사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당신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너무 잘하니까 조금 덜 피곤하게 살아도 돼. 너무 자신을 조이며 사는 남편이 안 됐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나한테 단 1%라도 아버지의 느낌이라도 나는 게 난 너무 싫어. 그래서 난 나이가 들면서 더 노력하면 노력했지 그만둘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남편은 50이 된 지금도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고 말이죠. 정말 남편을 보면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게 남편 인생의 최대 목표였고 지금은 이루고도 남을 만큼 잘 살고 있어요. 최근에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와 잘 이혼시켜서 잘 모시고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고 저렇게 둘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그도 그럴 것이 70이 넘은 지금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손을 대세요. 그 나이를 먹고도 지치지도 않는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최근에 이런 싸움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시아버지까지 모인 식사 자리였습니다. 니들은 니들 엄마랑 아주 만나고 어딜 자주 가면서, 어? 나랑은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얼굴을 보는 게냐, 어?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지, 정말 이유를 몰라서 저러는 건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조리 다 궁금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응? 니들 낳고 키운 건 다 나 같은데. 낳고 키워요? 낳기만 하면 다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일평생 어떻게 하셨는데 제가 그걸 다 보고 자랐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모든 걸 기억하는데 진심으로 저희한테 같은 대접을 받기를 바라신다고요?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남편의 그 말에 시아버지는 할 말은 없는 듯 했지만 그래도 몹시 화가 나신 듯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당연한 듯 시어머니를 향했어요. 네가 애들 교육을 먹같이 시키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대드는 거 아니야? 집에서 살림이랑 애 키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년이 애를 이 꼬라지로 키워, 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굉장히 세게 내려쳤습니다. 뻑하고 굉장히 큰 소리가 울려 퍼질 만큼 말이죠. 아버님, 그만하세요. 아이고, 이제 며느리까지 감히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야, 이 아편네야. 집안에서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이 꼴 나는 거야, 어? 네가 다 잘못 가르쳐서 이 꼴이 나는 거잖아.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손을 들었고 이번에는 남편이 그 손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손을 빼려고 했지만 당연히 남편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남편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놈이 이거 놓지 못해?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져서 그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연히 놓을 생각이 없었죠. 이제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손대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아버지를 감옥에 쳐넣든 아니면 어디 가두든 할 테니까 잘 판단하세요. 아버지가 수십 년간 어머니한테 폭력 휘둘러 왔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니까. 시아버지는 그 말에 놀라긴 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분노로 얼굴만 붉어졌고 오히려 그 말에 놀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혹시나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해서 남편의 앞길에 문제가 생길까 무서워하신 겁니다.
아유, 네 남편 뭔지 못하게 해라. 아유, 저런 쓰레기 같은 양반 상대하다가 신세 망칠 수 없잖니. 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으니 말이죠. 아마 그 일도 그런 마음으로 저지르신 겁니다. 물론 그동안 쌓여온 울분과 복수심도 있으셨을 테지만 말이죠. 제가 그 농약을 발견한 건 우연한 일이었어요. 시댁 다용동실에 있는 농약을 보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고 분명히 그 농약은 함부로 살 수 없다고 얼마 전에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이 농약은 어디서 왜 사셨어요? 제 그 물음에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듯한 얼굴과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기 옆에 노는 땅이 있어. 거기 동네 할머니들이랑 작게 농사라도 지어볼까 해가지고 그 할머니 통해서 물어봐서 구한 거야. 아유, 나도 소일거리 좀 찾으면 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날은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그 농약은 숨겨져 있었고 그걸 제가 발견하고 물었을 때 그 당황하던 시어머니와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말투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더 제 머릿속에 달라붙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 설마. 남편도 저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시댁에 조금 다녀와 보라고 어머님 눈치채지 못하게 한번 알아보든 떠보든 하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그러면 이상하니까 저보고 해보라면서 말이죠. 저도 마침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이나 고민 있으세요? 아니, 나 없는데. 아니, 얼굴에 생각이 많으신 얼굴이라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제일 먼저 털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내가 너한테 비밀로 할 게 뭐가 있겠니? 이제 와서 걱정 말어. 그런 일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표정도 뭔가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분이셨거든요. 금방 바로 티가 나서 그때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분명히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 뒤로 몇 번을 더 떠보듯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힘든 일이나 마음속의 울분 같은 것들을 글로 다 써내려가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신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죠. 뭔가 하시려는 계획이면 분명히 일기장에 써두셨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늘 시어머니는 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건 보기 싫어서 부탁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뭔가를 부탁해 주길 바란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묻더군요. 그래, 말만 해라. 뭐가 먹고 싶냐? 응? 어머님표 초계국수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얼른 닭을 사오겠다며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어딨지? 분명 손 잘 닿는 곳에 두셨을 텐데. 여기 있다. 장롱 안에 두셨더라고요. 최근에 쓰고 계시는 듯한 일기장과 그 뒤로 수십 건의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아마 저 안에는 어머니의 말 못할 고통스러운 세월이 가득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을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최근의 일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이 날 뻔하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최근까지도 시아버지에게 엄청난 폭언과 폭행들을 당해 오시고 계셨습니다. 늘 저희들을 보면 괜찮다고 하셨고, 또 저희도 이제는 시아버지가 나이를 드셨으니 그전보다 못하지 않으실까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에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어요. 이 대목을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다. 아들이 남편을 향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나는 내 아들이 저 악마 같은 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도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둘 다 떠나야 할 때다. 그놈의 생일에 아이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둘이 함께 점심을 먹어야겠다. 좋아하는 술에 섞어주면 모르겠지. 이거 먹고 둘이 같이 죽자, 이 나쁜 놈아. 그러고는 복도로 누군가가 오는 소리에 일기장을 덮고 서둘러 장롱에 넣은 다음 모르는 척 눈물을 닦고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곧이어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닭 사왔다. 아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요 앞에 달게 영 상태가 좋지 않지 뭐니. 그래서 맞은편 마트 다녀온다고 좀 늦었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어여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뜨셨는지 기분이 좋으셨는지 제 표정이 이상한 거 눈치채지 못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눈물을 참고 표정을 숨겨가며 시어머니가 해준 조개국수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다 개원했어요. 당연히 체했거든요. 그러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당연히 남편도 놀랐습니다. 당장 가자. 당장 가서 모시고 오자. 어머니를 그대로 그렇게 둘 수 없어. 일단 진정해. 아직 어머니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떼어놔 봐야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언젠가 하실 수밖에 없어. 절대 이런 일을 다시는 생각하실 수 없게 할 방법부터 생각해 봐야지. 아직 아버님 생신까지 며칠 남았잖아. 남편은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어 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그러고는 제 설득이 먹혔습니다. 남편이 생각해도 그냥 말리는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분노와 화였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는 풀 거라는 것에 남편도 저도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는 동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피해가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 일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를 신고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다. 찾아보니 미수에 그치면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집행유예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남편의 학대에 남편을 죽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던 할머니가 재판으로 집행유예가 나온 기사를 남편과 제가 읽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랑 어머니도 같이 사실 생각을 못 하시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살면 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후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됐어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전날 저희에게 전화를 해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가겠다거나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세세히 물었겠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고맙다. 알지? 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희는 경찰에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늘 점심을 드시는 그 시간에 시댁으로 들이닥쳤죠. 다행인지 아직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막 밥을 드시려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얘들아. 시아버지는 놀라고 시어머니는 다 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머니, 일단 저희랑 같이 가셔야 하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는 순순히 경찰의 말을 따랐습니다. 네, 이것들 다 수거해 가고 장롱 안에 있는 일기장도 다 챙기고. 저희가 미리 얘기해둔 덕분에 빨리 처리가 됐죠. 저 미친년이 저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 야, 너 돌았어? 어? 경찰서에서 모든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시아버지의 편은 아무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곱게 데리고 가려고 한 거지. 내가 당한 거 다 갚을 거였으면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 안 택했어. 너는 네 자식들 덕에 목숨 부지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언젠가 너랑 같이 죽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아? 왜? 못 죽어서 아쉬워? 죽여줘. 나랑 같이 죽어. 시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몹시 놀란 듯 입을 딱 다물고는 어벙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과 지금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꽤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사 자꾸 방해하시면 저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잘 하세요. 아셨어요? 할머님, 배 안 고프세요? 뭐라도 하나 시켜드려요? 정말 웃겼어요. 그 사건의 피해자는 시아버지고 가해자는 시어머니인데 경찰들을 포함한 그곳 모두가 시어머니를 피해자처럼 대하고 시아버지를 가해자처럼 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기장을 읽은 사람들이 다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라도 죽였을 거라고 뒤에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주의 위험이 없어 일단은 귀가 조처가 됐어요. 그리고는 정식 재판 때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니들이 나 때문에 또 고생하는구나. 신고를 한 저희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으실 만도 한데 싫은 소리 한 번쯤은 하실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저희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머무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머무실 예정이고 말이죠. 시아버지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기는 해요. 와서 또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오셨고 아마 앞으로도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말씀드릴게요. 니년이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 너 내 손에 죽어봐라, 어? 죽여, 어? 죽여봐. 나는 이제 겁날 거 하나 없어. 나 너 죽이고 너도 나 늙어 뒤질 때까지 감옥 안에서 살아봐. 어? 너 옥바라지 하나 해줄 사람 없이 외롭게 그 안에서. 나는 진짜 너 죽일 수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어. 그런데 애들 봐서 참는 거야. 진짜 나 한 번만 더 건들면 그때는 정말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멍하게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세게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도와달라는 듯한 얼굴이었죠.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그런 얼굴로 바라보실 수 있는지 말이죠. 돌아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제가 여태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해드린 건 순전히 어머니가 같이 사는 분이라 그랬던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아버지는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세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버지라 생각하고 살아본 적 없습니다. 남이었으면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매일 밤 빌었죠.
늘 말씀드렸죠. 낳았다고 다 부모 아니라고. 다시는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혹여 돌아가시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아버지 장례도 제가 치를 생각이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말까지 들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 더 술을 먹고 전화를 해온 적이 있었지만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일 테죠.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들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재판일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소위 이야기하는 비싼 변호사를 썼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이 바로 변호사에게 쓰는 돈이라고요.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던가요? 아무튼 말입니다. 그 변호사분은 시어머니의 모든 일기와 그동안 맞을 때 찍어둔 사진을 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충분히 정상 참작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긴 세월, 너무 오랫동안 힘드셨네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변호사분에게 몇 번이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생활한 게 정상 참작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몇 번이나 정말 죽을 만큼 맞았었다는 게 증명이 됐고, 시어머니는 늘 시아버지에게 맞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 것을 남겨두신 일기와 사진들, 그리고 진단서들로 다 증명이 되었거든요. 물론 시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집행유예명 감옥에도 안 들어간단 말이오? 감옥에는 쳐넣어야지.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는 어머니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버지도 감옥에 들어가셔야죠. 시아버지는 굉장히 분해하셨지만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을 살지 않으셔도 됐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는 정말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저희와 술 한 잔을 했어요. 그간 힘드셨던 것, 그리고 정말 죽으려고 했다는 것, 새로 태어난 기분이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는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그런 집에 시집가게 된 거 후회하진 않아?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전 늘 대답합니다. 나 한 번도 후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말로 이 집에 시집 온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주변에서 남편만큼 좋은 남자를 본 적도 없고 저희 시어머니만큼 속이 깊은 어른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소식은 못 듣고 있다가 건너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시어머니를 때리는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당연하게도 시아버지는 늘 바람을 피웠습니다. 밖에서 나온 자식이 언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남편이 덤덤하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그런 자식은 없었지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나서 만나던 분을 집으로 데려오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또 손을 댄 거겠죠.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 있잖아요. 아마 시아버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홀로 외롭게 지내실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 돌아가시겠죠.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분은 절대 술을 끊을 수 있는 분도 아니었고 또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구청에서 알코올 중독증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시어머니와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보상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물론 제가 뭔가를 빼앗거나 한 건 아니지만 죄의식 같은 게 조금 있었거든요. 저는 다 누리고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집에 오고 나서
니들이랑 같이 살고 나서 처음 알았다. 발을 쭉 뻗고 잔다는 게 뭔지 말이다. 나는 그동안 제대로 자지를 못했던 거였어. 먹는 것, 자는 것, 시어머니는 그동안 모든 행동들을 긴장하며 눈치를 보며 하셨던 거였어요. 뭐 당연하겠죠. 수십 년 동안 남편에게 맞아오며 사셨으니까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지 발길질이 날아올지 모르는 삶 말입니다.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말이죠. 물론 지금도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거나 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더군요.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갔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겪어오셔서 고쳐지긴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절대 보상할 수도 없고 보상받으실 수도 없겠지만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일본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평생 처음 가시는 해외여행이었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그동안의 모든 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도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오셨습니다. 아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애들한테 의지하고 사세요. 그저 미안해 죽겠습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늙은이를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이런 일은 막고 싶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네요.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유, 그저 남은 시간 동안은 편하게만 사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집에 종종 놀러 오셔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하십니다. 덕분에 두 분은 굉장히 많이 친해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저 없이도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시고 쇼핑도 하러 다니십니다. 시어머니에게 좋은 친구분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좋아요. 엄마한테 언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서 엄마 섭섭해? 하고 말이죠. 엄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안 섭섭하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옆에서 도와드려. 엄마는 너 말고 다른 딸도 있잖니. 라고요. 이해해 주시는 엄마한테 저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길어질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너무 큰 잘못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진작 도망이라도 갔었어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붙들고 살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다들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고 이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하면서 한 재산 분할로 저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방이 하나 더 필요했거든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 방이요. 시아버지는 이 주소를 모르세요. 찾으려면 찾으실 수 있겠지만 아마 찾아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정말 얘기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보시고 힘내실 수 있게 많은 분이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정리해서 시어머니가 읽으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많이 남겨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난리더라고요. 원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늘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한 악발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했던 일이 있어 많은 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무책임하기만 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답답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 저는 해맑고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내려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조경 일을 전전하는 목수였습니다.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일이 없으면 그것마저 나가지 않고 집에서 놀기 일쑤였죠. 거기다 하루 나가서 간신히 벌어온 돈으로도 매일 술을 사 마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사는 걸까 한심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와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서 술만 마시면서 집에는 왜 들어올까도 싶었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이라도 가져다 주는 남편이 가장이라고 매일 동네 공장에서 하루 종일 미싱을 하고 돌아와서도 반찬에 찌개도 모자라 술 안주까지 해서 한 상을 차려 내놓고는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화도 한번 내질 않는 그런 엄마가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마침 동네 아줌마들과 엄마가 동네 슈퍼 앞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엄마의 하소연에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도 왜 화도 내지 않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못난 아버지 만나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매일 싸우기까지 해봐. 애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나도 동네에서 슈퍼 해서 먹고 살게 하지만, 아유, 그래도 수진이 아빠 하루 건너 매일 술 사는 거 보면 걱정되더라. 걱정 마요. 아유, 그래도 아직은 나한테 손찌검도 안 하고 물건도 안 때려 부수니까. 엄마는 저를 위해서 참고 사시는 거였어요.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덤덤하게 말하는 게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악착같이 독하고 이기적인 년으로 살게 된 건 말이죠. 제가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엄마를 구출할 방법은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출세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는 12년 동안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공부만 한 결과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앞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 현수막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 같은 악바리가 울기도 한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수많은 감정이 몰아쳤습니다. 마치 제가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만 같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똑똑한 척, 독한 척 해봐야 결국은 20살 애송이일 뿐이었어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금방 깨달았거든요. 계집애가 무슨 대학을 서울까지 가겠다고 난리야. 너는 애 허파에 바람 들어갈 때까지 안 말리고 뭐 했어? 우리가 학원도 한 번 안 보내줬는데도 혼자 저렇게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붙으면 아버지가 돼서 칭찬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뭐야, 이 여편 내가 뚫린 입이라고 어디 감히 남편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미쳤어? 제가 대학에 갈 정도로 커버린 사이 부모님의 사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를 위해 참고 계시다던 어머니도 이제 더는 참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술로 밤을 지새는 날이 전보다 훨씬 잦아지며 슬슬 물건도 던지고 부서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반대하든 말든 애초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면 엄마나 제발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면 감사할 뿐이었죠. 저는 엄마에게 서울에 함께 올라가자고 졸랐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해서라도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된 방도 구할 테니 제발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엄마는 제 말에 그냥 웃으셨어요. 그 웃음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의미의 웃음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설마 엄마 한 사람 보살피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저를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없는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 모아둔 통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엄마는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며 너무 미안해하시며 우셨지만 전 어머니가 저를 위해 등록금을 따로 모아두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거지 같은 구렁텅이에 어머니만 남겨놓고 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없이 지낼 어머니가 항상 걱정됐지만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행히 저는 기숙사에 배정됐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 했으니 공부와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느라 4년 내내 남들 다 하는 연애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이 됐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역시나 일만 열심히 했어요. 같은 회사 동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요. 저는 받는 월급의 절반을 매달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서울 월세가 좀 비싸야 말이죠. 혼자 살기도 빠듯할 텐데, 아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붙여? 엄마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아, 네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난 아버지한테 벗어나서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면 꼭 올라와. 알았지? 말했잖아. 난 우리 딸만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니까. 아이, 그리고 아빠도 예전 같지 않아. 요즘 술도 많이 줄었어. 걱정하지 마. 저도 어머니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나 한번 잠깐 내려갔다 오는 게 다였죠. 그렇게 어느새 서울에서 산지 10년이 되어갈 때쯤 저는 회사 생활도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고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에 반했다며 먼저 고백을 했어요. 처음엔 저와는 너무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 것 같아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서로 다른 점이 많으니 오히려 그런 점들이 서로에게 더 끌리고 호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들만 둘인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였죠. 제가 처음 외동이라고 말했을 때 남자친구는 의외라고 했어요. 분명 동생이 많은 장녀일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어른들이 흔히들 며느리로 삼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차분한 이미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을 받아쳤습니다. 연애 초기에 제 집안 상황까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나오고 부모님께서 저를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도 슬슬 꺼내더라고요. 저는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집 형편을 아신다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버지는 목수신데 사실 이젠 나이가 많아서 일도 거의 없으시고 어머니는 동네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셔. 두 분 다 아직 일을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우리 집은 아버지는 정년 퇴임하셔서 집에 계시고 어머니는 형네 아기 봐주시고 계셔. 형이랑 형수가 맞벌이라. 그렇구나. 나도 하나 더 말해주자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야. 심각한 수준이고. 저는 원래 제 성격대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네 집에서는 저 같은 며느리를 허락하시지 않을 테니 솔직하게 말하자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제게 너무 고생했다면서 와락 안아줬습니다. 물론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만 자란 사람이니 제가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지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실 거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는 척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말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더군요. 제가 온다고 형네 부부와 조카까지 와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식사 내내 화기애애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부부 사이도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절 큰며느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당신의 집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인데 어떻게 일을 시키냐며 어머니는 부모님 댁에 오면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고 부모가 자식네 집에 놀러 가면 자식들이 대접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너무 자주 오지는 마라 라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차라리 오지 말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정말 다들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 저도 이 집에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욕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남자친구에게 제 얘기를 조금 들었다면서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닌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형제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머님은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고향에 계세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실 정도로 안 좋으신 거면 어머님이 혼자 많이 힘드실 텐데 혹시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나 제가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어머님의 표정을 보자 저는 순간 울컥해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멋진 여자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가족이 되는 거니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왠지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만 그곳에 두고 저만 어디론가 자꾸만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고 난 뒤 뭔가 용기 같은 것이 생겼어요. 저도 남자친구와 어머님께서 제게 해준 그 고마운 마음처럼 밝은 마음으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엄마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면서도 아버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는 물러설 수 있을 수만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자친구네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고 난 뒤 저희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내내 아버지를 남자친구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한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어머니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는지 아버지가 웬일로 멀쩡한 정신으로 저와 남자친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위를 대하는 것처럼 남자친구에게도 점잖게 해 주셨어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혹여나 제가 걱정할까봐 힘들면서도 매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아버지가 정관 달라져야만 저도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 뭐하러 하겠어. 너희 아버지 요즘은 진짜 술 거의 안 먹어. 이제 자기도 나이 들어서 많이 못 먹겠대. 다행이다. 나 정말 매일 밤마다 엄마가 전처럼 울고 있을까 봐 너무 걱정했어. 엄마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 엄마는 요즘 너무 잘 지내. 마음 편해서 살찐 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 딸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착한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지? 엄마는 제가 아는 줄 꿈에도 모르셨지만
어릴 때 엄마가 부엌 싱크대 밑에 주저앉아 혼자 울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는 척을 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고래고래 욕을 하며 물건을 부수면 엄마가 입을 막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도 엄마 말대로 전보다 얼굴이 정말 좋아지시긴 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저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1, 2년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신혼을 만끽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꼭 보통들 말하시는 시댁 식구들 같지 않았고 그냥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 사이 같달까요?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다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저로서는 사실이었어요. 그럴 만한 게 애초에 저희 시댁은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꽤 효과적이었거든요. 우선 식구들 생일은 무조건 생일 당사자가 원하는 식당을 고르면 그곳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각자 준비한 것을 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명절엔 무조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는 한 집당 각각 돌아가며 골랐죠. 그리고 모든 비용은 함께 모은 모임 통장에서 지출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면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오히려 사이가 틀어진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저희 손 윗동서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꼭 딸과 엄마 사이처럼 각별해 보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님이랑 같이 육아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밤이면 손윗동서와 둘만 함께 밖에서 맥주 한 잔씩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궁금해서 손윗동서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항상 제게 육아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한 대로 낳으라고 하셨거든요. 낳으면 무조건 어머니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겠다고요. 저도 지금이야 시어머니가 뒤끝도 없으신 성격이고 워낙 세심하게 자식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라 전혀 불편할 부분이야 없었지만 정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제가 시어머니의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혹시나 사이가 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진 않았거든요. 나 동서라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 통틀어서도 어디에도 없을 거야. 나 지난 몇 년 동안 아이 생기고 나오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힘든 적도 많았거든. 근데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제 손윗동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임신 당뇨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동서를 위해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마다 반찬이며 간식들을 일일이 직접 만드셔서 가져다 주시는 건 물론이었고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까지 싸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선을 혹여나 자신이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해 아이에게 이상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일절 잔소리 한번 안 하시고는 원래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편도 막 부려먹고 해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서 어떡하냐. 아가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한다 라고 하시며 언제나 동서를 가장 먼저 걱정해 주셨대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정말 친정 엄마보다도 더 아이며 동서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답니다. 우리 진짜 복 받은 거야, 동서. 나 가끔 우리 남편 미울 때도 남편한테 난 시어머니 때문에 당신이랑 사는 거라고 한다니까? 동서의 말에 저는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모두 다 시어머니와 함께 해오면서도 저 정도로 시어머니에 대해 좋게 말할 정도면 정말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제 결혼 생활과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모든 일이 다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했죠. 지난날 독하고 악바리 같던 제 모습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역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을 절실히 느꼈죠. 결혼 전 남자친구의 긍정적이고 해맑은 면들이 언제나 부러웠었는데 저도 남편의 곁에서 함께 그 환경 속에 머물다 보니
어느새 저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나 제게 친절하기만 하고 따뜻하기만 한 이 온실에 익숙해져 가자 저는 서서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명절에 내려가면 엄마와 며칠씩 함께 보내다 올라오곤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시댁 식구들과 매해 여행을 함께 가다 보니 친정에 가게 돼도 오래 있어봐야 하룻밤 자고 오거나 그것도 엄마가 공장에 일이 있어 나가야 하시면 명절 전주에나 잠깐 들려 인사를 드리고 올라오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건 돈이나 선물로 하는 일이 많아졌고 전처럼 세심하게 엄마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엄마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제가 엄마를 외면하고 지내던 그때였습니다.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도 명절이었어요. 하필 그 시기가 시아버지의 음력 생일과 맞물려 이번엔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 전부터 내내 해외에 있다가 명절 당일 점심때나 돼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휴대폰을 켜자 글쎄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번호가 제 고향의 지역번호였어요. 저는 순간 뭔가 뇌리를 스치는 듯 불안감이 몰려들었고 바로 부재중이 찍힌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저기 김영자님 보호자님 되시죠?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셨어요? 응급실이요? 저기 어머니께서 새벽에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현재 상태는 괜찮아지셨는데 그래도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길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얘기는 저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제 친정엄마가 저를 두고 혼자 이 비정한 세상을 떠나려고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모아두셨는지 병원에 다니면서 처방받으신 수면제를 계속 안 드시고 모아두셨다가 어제 새벽에 한 번에 드신 것 같아요. 다행히 새벽에 들어오신 남편분께서 발견하셔서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바로 위세척 받으셨고요. 수면제요? 엄마가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다고요? 아니, 자녀분께서 모르고 계셨어요? 기록 확인해 보니까 벌써 1년은 넘으신 것 같던데.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어머님 몸에 상처가 많으시던데 전혀 모르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1년 전부터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 혼자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어머니 몸에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한 듯한 상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의자에 술에 잔뜩 취한 채 누워서 잠들어 있던 아버지를 잔뜩 울분에 쌓인 눈으로 쏘아봤어요. 이제 하다 엄마한테 손까지 대? 저는 저 뻔뻔한 얼굴을 제 발로라도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필이면 아버지 같은 인간을 만나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날 수가 있을까만 생각하고 사셨다고 생각하니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못된 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던 사이 응급실에도 경찰 2분이 도착하셨어요. 병원 측에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신고를 해두셨던 거죠.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힘겹게 다시 떠올리며 진술을 하고 병원 진료 기록과 어머니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찍은 사진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인간을 고소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멍청했죠. 저를 위해 언제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키워주신 어머니를 잊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어떤 인간이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엄마의 괜찮다는 말 한마디만 굳게 믿으며 저는 혼자만 매일 호의호식하며 행복함에 취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어머니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 순간순간이 다 후회가 됐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빴대도
아무리 남편과의 시간이 꿈처럼 즐거웠대도 하루에 10분, 아니 주말만이라도 자주 엄마에게 전화라도 한 통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후회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로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너무 놀랐는지 응급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제 옆에 앉아 함께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자신도 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좋고 본인의 부모님과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장모님은 어디가 편찮으시지는 않은지 혹은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없는지 한번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면서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고요. 여보,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똑같은 실수 하지 말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장모님이 좋아지실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검사도 하고 치료하면서 꼭 좋아지게 도와드리자. 우리가 서울에서 주말에 한번 내려오기도 힘든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그럼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상황에 어머님만 여기 두고 어떻게 가. 오늘 당장 퇴원하시자마자 어머님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지. 그 당시에는 응급실에서의 상황이 워낙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니 남편도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장모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왜냐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잠시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무는 동안 남편은 먼저 서울로 올라가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희 아버지를 어머니에게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부터 했더라고요. 그리고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아무래도 아버지가 저희 눈을 피해 다시 어머니를 찾아오실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밉더라도 저를 낳아주신 분인데 문제가 있는 상태로 방치해둘 순 없다며 격리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찾아두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집에 장모님이 같이 사는 건 이해하기 힘드실 거야. 우리 부모님은 보통 시부모님이랑은 달라. 내가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 텐데 괜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어머니 회복에만 신경 쓰자. 나도 많이 노력할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제 남편의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심은 제 남편이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얼마 뒤 퇴원을 하신 어머니를 서울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친정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먹이고 재워준 애비를 고소할 수가 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는 아버지야? 곧바로 엄마랑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합의 안 해주면 엄마 몸에 손댄 거 나한테 다 증거 있으니까 싹 다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정신이라도 제대로 붙어 있으면 잘 생각해서 합의해. 그나마 그래도 제 말이 먹혔는지 다행히 저희 쪽 변호사의 말에 따라 합의를 하긴 했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지금 살던 집 보증금만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저는 어차피 아버지라는 인간은 앞으로 남은 여생 치료센터에서 살게 될 테니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많은 것들을 참고 감내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상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함께 영화도 많이 보고 외식도 많이 하고 좋은 옷과 화장품을 쓰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제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말이면 남편과 셋이 함께 여행도 다녔고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하며 사신 걸 보여드리고 마음과 몸으로 체험하게 해드렸죠. 그러자 아주 느린 속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식사도 전보다 많이 하시면서 전만큼은 아니어도 정상 체격으로 조금씩 돌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잠도 전보다 많이 주무시는 것 같으니 약을 좀 줄여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다행이었던 건
불안지수와 우울감이 많이 나아졌다는 거였어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꾸만 마음이 아팠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도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친정어머니가 곁에 계셔서 마음이 편해진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지 어머니와 함께 산지 얼마 되지 않아 제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도 너무 기뻤지만 더 뿌듯했던 건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전보다 확연히 더 빠르게 상태가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손주에게 누구보다 건강한 할머니로 보이고 싶으시다면서 그전엔 그렇게 싫어하시던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고 저와 함께 주말이면 수영도 하러 다니셨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에 시댁 식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물론 좋았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 한편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 구멍난 가슴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경사가 생겼으니 저희는 시댁 식구들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친정일로 다들 걱정해 주셨는데 겸사겸사 아이가 생긴 저희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자고 싶었죠.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 신혼집에 함께 지내시는 게 자꾸만 시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럴수록 시부모님께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느 때보다 더 음식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에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식혜까지 만드셨죠.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힘들게. 아우, 저희는 명절날도 따로 음식을 안 해 먹어서 이런 징수성찬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사돈. 아이고, 뭐 차린 게 있어야 말이죠. 항상 우리 딸내미 예뻐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드시는 음식마다 너무 맛있다며 엄지손가락까지 올려 보이며 계속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은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아유, 그러셨구나. 아유, 그럼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식혜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식혜 좋아하신다고 해서 신경 써서 하기는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이, 저희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께 배운 방법으로 해본 건데, 이게 입맛 없을 때는 아주 좋아요. 아니, 됐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사발에 담은 식혜를 자꾸만 권해서 시어머니께서 불편하셨는지 툭 손으로 밀었는데 중심을 잃은 어머니께서 그대로 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혜가 바닥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아이, 사돈께서 힘들게 준비하신 건데, 당신 도대체 오늘 왜 이래? 아유, 사돈 너무 죄송해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컨디션이 영 안 좋은지 하루 종일 이러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괜히 너무 신이 나서 오발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는 허리까지 숙이시며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하시고도 내내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 신랑을 자꾸만 안쓰러운 듯 바라보시며 네가 고생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리 좋으신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잠시라도 자신의 귀한 아들이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용납하기 힘든 문제였나 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로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신 건 절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면서 남편에게도 항상 장모님께 잘하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답니다. 저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손윗동서와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 고민의 동서는 다른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동서의 말에 따르면 제게 아이가 생겼으니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걱정되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느끼셨겠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도 인성, 학업 등등 여러 면에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건 물론이고 지금도 손윗동산의 아이를 키우시면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이 진심을 다해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냥 보통 할머니들이 하시는 육아 정도가 아니라 손윗동서에게 아이가 생기자마자 최근에 나온 육아 서적도 많이 보시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육아 교육 수업도 본인이 직접 다니시며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손주를 돌보는 정도의 육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마사지라든지 놀이 방법 등등을 매일 공부해 손주를 키우는데 열성이셨어요. 그래서 제게도 항상 아이가 생기면 첫째 손주와 똑같이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분이다 보니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살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임신을 했으니 아마 걱정하실 만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길까 걱정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물론 전보다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울증을 앓고 계신 건 사실이니까요. 저도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안정되고 좋았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혼자 끙끙 앓고만 있어 봐야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아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저만의 해결사였죠. 뭘 고민해. 아이한테는 당연히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랑해줄 할머니가 매일 두 분이라 계시면 너무 좋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시어머니더러 친정엄마 계신 우리 집에 매일 오셔서 아기를 봐달라고 하라고? 우리 엄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뿐이야. 그리고 오히려 장모님도 엄마랑 같이 손주 키우다 보면 더 많이 좋아주실 수도 있지.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또 미안하고 눈치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누구 눈치 주고 그럴 뿐이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괜히 걱정해서 산모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 자기가 걱정되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저는 또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맡긴 채 뱃속에 있는 아기와 친정엄마만 신경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임산부들도 뭘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임산부 요가에 임산부 수영에 아이 키우기 수업까지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쉬는 날마다 친정엄마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고 저는 신기하게도 지난 세월 지금의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아 키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혹시나 누가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12번씩 걱정이 되고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여놓고 다니고 싶을 만큼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우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함께 상의한 내용은 먼저 제가 육아휴직을 6개월을 신청을 하고 6개월 동안 시어머니가 집으로 출퇴근을 해주시며 친정 엄마와 저와 셋이 함께 시간을 조정해 육아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까지 함께 6개월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도 많이 가까워지면 6개월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저와 바톤 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분명히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지 뭡니까?
하필이면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 처리가 됐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서 몇 달 뒤에나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먼저 나서서 뭐가 걱정이냐, 자신이 먼저 육아휴직을 내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어쩌면 당신보다 내가 우리 엄마랑 장모님 훨씬 더 빨리 친해지게 해드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와. 내가 우리 아기랑 장모님 잘 케어할 테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나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을까요? 정말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받은 것들을 눈에 보이게 나열한다면 지구 한 바퀴도 거뜬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도 제 상황에 대해 이해해 주셨고 남편은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에 집중을 했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 딸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지만 어느 누구보다 완벽한 한 팀이 든든하게 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니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끝나서 좀 여유가 생겨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아침에 안 그래도 남편은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했으니 집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만 계실 것 같아 오랜만에 두 분을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드려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도 잠깐 외출을 하셨는지 안 계시고 딸아이와 친정엄마가 낮잠을 자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딸아이 옆에 누워 아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지 볼이 터질 듯 빵빵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워 계신 친정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어느새 또 살이 빠지셨는지 볼이 헬쑥하더라고요. 손도 바짝 말라 손등이 다 텄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딸아이를 돌보시는 동안 식사에 청소에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다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향에서도 내내 힘드셨을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는데 또 제가 고생을 시켜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방 밖에서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글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문소리가 나오면 나와봐야지. 애 잔다고 또 냅다 누워서 처자고 있는 거야? 아유, 그렇게 게으르니까 우울증이나 걸리고 남편한테 맡기나 하고 다니지. 저는 분명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절대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하실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방문을 열고 나가기가 겁이 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혹여나 시어머니가 꽁꽁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라도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됐거든요. 뭐야, 귀까지 먹은 거야? 아유, 속 터져. 벌써부터 저러니, 앞으로 내 아들 얼마나 고생을 시킬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금방 다른 사람처럼 표정을 바꾸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벌써 퇴근했어? 배고프지? 내가 찌개에 고기 사왔으니까 금방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기다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설마 제가 방 안에 있었다고 바로 조금 전 시어머니께서 한 그 모진 말들을 제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를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절대 저희 친정어머니와 두 분이 한 공간에 계시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그 어떤 반전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시어머님이 지킬앤 하이드처럼 두 얼굴의 시어머니였다니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대구로 돌아가신 이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엄마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실 아까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 동안 저희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퍼부은 말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엄마는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게 부탁을 하셨죠. 절대 네 시어머니한테 따지지 마라. 어? 김서방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말고. 친정엄마가 모자라서 사위 집에 빌붙어 사는 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엄만 괜찮으니까, 응? 울지 마, 우리 딸.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진짜 그 여자의 모습이었다는 거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먼저 안심시키고 차근차근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돈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군 건 아니야. 오히려 처음엔 손주만 보기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까지 신경 써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어. 유모차 끌고 산책도 같이 다니고. 그럼 언제부터 이상하게 구신 건데? 글쎄, 최근 들어 부쩍 그런 것 같은데. 김서방이 잠깐이라도 나가면 아이 재우다 말고 와서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대요. 아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많이 먹는다는 둥,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냐는 둥으로 시작한 구박은 어느새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맞고 살지 등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까지 하더랍니다.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구해주겠다고 데려와 놓고 또 엄마를 그런 곳에 남겨두고 또 내가 몰랐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낫지도 않아 성치도 않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어떻게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러고는 저와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할머니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라고 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제 말에 남편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자신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내내 자신의 엄마와 장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자신이 모를 리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직접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거실과 주방에 CCTV를 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말만으론 남편을 설득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저도 만약 제가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도 믿지 못했을 테니까요. 영상을 일주일 정도 녹화해 저는 신랑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실체를 아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더군요. CCTV를 설치한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빨래통에 있던 빨래들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들었던 그 더러운 말들을 똑같이 다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꾹 참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진짜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영상을 확인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우리 엄마가 저럴 거라고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정말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나 제 고민에 명확하고 긍정적인 대답만 해주던 그 해맑던 사람이 본인도 너무 혼란스럽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지 손까지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도저히 더는 볼 수 없어서 녹화된 영상을 끄려던 그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여보, 바로 조금 전에 어머님 식사하지 않았어? 근데 왜 또 밥을 꺼내시지? 영상 속에서 바로 직전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까지 하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가 방에 들어가시자 갑자기 다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솥에서 밥을 퍼 다시 앉아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장면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누가 밥을 뺏어 먹기라도 한 것처럼 식사를 허겁지겁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장실도 수시로 드나드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님의 행동이 이상하다 싶었던 저와 신랑은 그 주 주말에 형님네 댁에 잠시 들렀어요. 형님네 조카는 이제 학교를 다녀서 시어머님께서 자주는 아니고 간혹 봐주러 가시는데 혹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나 물어보러 들렸죠. 그런데 동서 말이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전하고는 많이 달라지셨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이상하긴 해. 원래 누구 험담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꾸 동선의 사돈어른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더라고. 전 같으면 절대 안 쓰는 욕 같은 것도 하시면서. 손윗동서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돈끼리 한 집에서 함께 손주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 안 그래도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에게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저희는 고민 끝에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도 사실 좀 걱정하던 부분이었다면서 안 그래도 혼자 가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병원에 검사 예약을 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 주말 가족들은 저희 집으로 모두 모여 시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글쎄 저희 시어머니께서 다름 아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시네요. 물론 굉장히 초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치매 환자 중에는 연세가 젊으신 편이라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니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들은 가족들은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다들 망연자실했죠. 저희 신랑과 아주버님은 계속 눈물을 삼키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에서 엉망이 된 몰골에 저희 친정엄마를 마주했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쉽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희 집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파노라처럼 지나갔습니다. 결혼한 이후 지난 시간 동안 제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들이 말이죠. 이제는 제가 갚아야 할 때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 드시고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지실 거라고. 제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니까 제가 아이 돌보면서 같이 어머님 충분히 보살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 애미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사돈,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까지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사돈. 저도 세상 다 등지고 떠나려고 했는데도 우리 자식들이 저처럼 못난 어미도 엄마라고 이렇게 보살피고 살뜰히 챙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돈도 한번 믿어보세요. 사돈 좋은 사람이니까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각자 살던 집들을 모두 다 팔아 서울 근교에 커다란 집을 샀어요. 가족들이 모두 다 복잡거리며 지낼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죠. 작은 정원도 있고요. 그 집에서 저희는 공동육아, 공동노후, 공동효도 등등 가족으로 묶인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함께 돌봤습니다. 아주 가끔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요. 원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